43페이지부터는 이제 뭘 배우고자 하냐 그러면은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을 이제 마스터를 했으니까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 요건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자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효력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이 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를 말해요. 이게 저 효력 요건이니까 이것도 효력 요건 갖춘 경우는 문제될 게 없죠. 효과가 생기고 이행하면 되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분쟁의 소지가 있고 쌈박질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니까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로 바꾸게 되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민법을 보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해 놨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전문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될 만큼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107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해서 108조에다가 허위표시에 관해서 109조에다가 착오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요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으로서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107조 진연 의사표시부터 110조 사기, 강박까지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니까 요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배우자 하면 목적과 관련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기초 이론 몇 가지를 점검하셔서 책에 보면 의사표시 구성요소에서 뒤에까지 보면 효과사, 표시사, 표시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험하고는 직접적 상관이 없고 이런 이야기는 아까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팔고자 한다. 그러면 청약 의사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청약이라고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제1단계로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해요.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일단 의혹을 해야 되고 이때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혹한 의사 이런 거를 효과의사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혹만 해가지고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요 내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혹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는데 요거를 2단계 표시의사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로는 표시행위를 해야 되겠죠. 표시행위는 구두로 하든 문자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청약이라는 하나의 의사표 성립이 된다. 이런 게 의사표 구성요소가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표시의사는 의사표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서가 중요해요. 내심으로 이런 팔 때 의혹한 의사.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효과서는 법률 효과를 의혹한 의사를 말해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혹했으니까 애가 의혹한 바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률 효과를 의혹한 의사를 효과의사 그래요. 따라서 법률 효과는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 효과서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가르친 것처럼 효과서는 내심적 효과서가 있고 표시상 효과서가 있다. 요거 개념팍 정확히 해두고 그 밑에 또 써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효과서 보면 내심적 효과서, 표시상 효과서 이렇게 아까 앞에 이제 법률 해석에서 나온 그 판례가 중요하고 여기서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행위를 놓고서 역으로 추단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심적 효과서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서다. 그 판례 거기는 통설 그랬지만 통설이 아니라 아까 앞에 보면 판례 나와 있었잖아요. 법률 해석에서 저기 저 33페이지가 중간에 있는 판례 내심적 효과자, 표시상 효과자 개념을 정확히 파악만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본질론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런 이론 자체가 초창기 때는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 안 되고 내용은 이런 거 그러나 이론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겠지만 아까 가르친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의사와 표시라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냥 두 개로 분석해 보면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의사의 예부적 표현으로서 표시행위하고 결합이 돼서 하나 의사표시 성립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코르가 되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러겠죠.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그랬죠. 실제와 달리 표시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 표시의 본체가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둘 중에 어떤 거냐, 요걸 묻는 거를 의사 표시의 본질론 그래요. 실제 의사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의사주의론. 아니다, 실제 의사보다는 표시된 것이 의사 표시의 본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표시주의론 그래요. 이 말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자, TV를 얘가 96만 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고 눈에 안 보이고 69로 표시했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주의 이론에 의하면 실제 의사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표시된 것은 의사 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무효다 그 말이야. 그러니 얘가 성락을 해본들 계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의사주의론 그래요. 실제 의사가 더 중요하다, 요 이야기야. 근데 표시주의론에 하면 거꾸로 실제 의사보다는 표시된 것이 의사 표시의 본체다, 요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의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된다, 요게 유효다,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승낙하면은 계약도 성립이 된다, 이런 걸 표시주의론 이렇게 이야기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지금 따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민법을 보면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는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민법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의사주의나 또는 표시주의 어느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두 개를 조화 절충시키는, 그 짬뽕시키는 그 절충주의 입장이라고 그래요.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표현을 정확히 빌리면 표시주의의 양자를 짬뽕시키고 있는데 의사주의 표시주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울은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리 이야기로. 다만 거기에 책에도 쓰였다시피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혼인, 입양 이런 것들,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경우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 진위가 절대로 중시가 되니까 외적으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우리 민법 입장에 대해서 거기 어디가 붙냐, 45페이지 가로친 3번에 지금 해준 말이 쓰였는데, 지금부터 이 말을 정확히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먼저 정말로 학자들이 이 말이 맞는가를 증명을 지금부터 해보자면,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의사주의 표시주의 배우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지금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민법에 규정이 됐는데, 우리 민법은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요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민법은 양자를 짬뽕시킨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가족법상 법률관계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럼 이 말이 맞는가를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먼저 107조 진리한 의사표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방금 한 말을 증명을 지금부터 해본다는 거.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사는 의사표시를 글자 그대로 진리한 의사표시 그래요. 진위 아님을 알고 사는 의사표시를 줄여서 이제 비진위 표시. 또 옛날에는 이거를 심리유보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의사는 심리, 마음속에 유보시켜 놓고 실제와 달리 표시한다, 그래서 심리유보인데 주로 통용되는 용어는 진리한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위 표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데, 가비란 무엇입니까? 의리라는 처녀에게 실제로는 자기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 진이 증여하고 싶은 의사는 없다 그 말이야. 요거는 얘 내심에 들어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얘를 꼬시기 위해서 실제와 달리 증여하겠다, 공짜로 주겠다고 표시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실제 의사, 눈에 안 보이는 거 얘 내심에 들어있으니까 증여하지 않겠다, 근데 표시는 증여하겠다, 요거는 눈에 보이고,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서 증여하겠다, 요게 곧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이 되겠죠. 진이는 증여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증여하겠다는 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글자 그대로.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아파트를 주어버리면은 분쟁이 안 생겨요. 근데 안 줬다 그 말 이렇게. 근데 이 경우도 이 여자애가 그러지 저 새끼가 뭔 한다고 아프나 주겠느냐? 그래 내가 미친 개한테 뭐 했다 하고 포기하면 분쟁이 안 생겨요. 근데 얘가 네가 아프다 주겠다는 거 달라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법이 적용이 되겠죠.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 10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진연 의사표시는 법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 경우에 갑하고 일 중에서 누구를 더 보여주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느냐. 또 똑같은 이야기야.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는 이자 실제사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얘가 아는 것은 이것만 알죠. 일단은 상대방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 얘가 이자 실제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진연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요 증여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실제와 달리 증여하겠다고 의사표하더라도 증여할 의무가 있으니까 공짜로 주어라고 소송이 붙으면 여자애가 이기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다만 이제 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107조 1항 단서에 보면은 외적인 경우로 하나 규정해 놨어요. 이 상대방이 진연 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위가 이런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말. 지극히 외적인 경우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 말. 여기서 알았다. 이건 어떤 사정 알고 있는 거니까 법률 용어로 악이라고 표현이 되고 법조문에 알았다고 되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런 조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줬죠. 그래서 알 수 있다 이 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문을 길러서 알지 못했다. 주의문을 길렀으니까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얘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연 의사표시가 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증여 의사표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니까 이게 워낙에 우리 상식에 입각해서 조문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분석해 본다는 거. 먼저 원칙 진연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라고 그랬죠. 우리 민법에서. 그럼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일단 효력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이런 거는 무슨 이론 그래요? 의사주의 아니면 표시주의? 표시주의죠. 따라서 일단 표시주의 이론에 각에서 원칙은 유효다고 말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진연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위가 하는 것을 상대방 안 할까 알 수 있을 경우는 예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진연 의사표는 외적으로 무효다고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걸 무효로 본다는 것은 실제 의사를 중시해서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게 무슨 이론 거래요? 방금 의사주의 그러죠. 의사주의. 따라서 원칙 표시주의각에서 유효, 예외 의사주의각에서 무효. 두 개 입장을 뭐하고 있어요? 하나의 진연 의사표시에 관해서 두 개를 짬뽕시키고 있죠. 근데 원칙이 뭐니까? 유효니까 표시주의에 뭐였다? 강하게 기울여준 절충주의다. 증명했죠. 상식적으로 잘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로 넘어가면 의사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야. 또 이제 만들어 본단 말이야. 한 번 가르쳐주면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주잖아. 알아서들 하시라고 말이야. 가족법은 여러분 시험범위에 제외된다고 그랬죠.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봐. 관계되는 거죠. 근데 한 번 가르쳐주면 이게 재산상 법률관계 이런 것보다 덜 중요한데 나올 때마다 못 가르쳐줘. 한 번 가르쳐주면 알아서들 하시라고 말이잖아. 이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우리 민법 특징이고 당사자 진위가 절대로 중시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주의가 채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란 무엇입니까? 을이란 여자에게 실제로는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자 내심 들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얘를 꼬시기 위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연 의사표시겠죠? 그러면 이런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도 방금 가르쳐준 107조가 그대로 정의되면 원칙 표시주의각에서 혼인 의사표시는 유효가 돼야죠. 그러면 얘는 혼인할 의무가 생기겠죠? 근데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다 그 말이야. 얘가 아무리 싸가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얘하고 혼인하고도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혼인하겠다 했다 해서 표시주의각에서 유효로 보면 혼인해야 된다 그 말 이렇게.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혼인과 같은 것은 뭐를 중시해 줘야 되냐? 이 녀석의 진위 실제 의사가 뭐냐? 요걸 절대로 중시해 준다 그 말. 표시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혼인하고도 의사가 없으니까 실제 의사를 중시해서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
그리고 혼인할 의무는 없다 그 말이야. 뭔 말 읽었나요? 가족법상 법률관계는 진위를 절대 중시하니까 의사주의가 채택했다 요 이야기라고. 그래서 혼인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하더라도 무효가 돼버려. 유효가 아니고. 물론 얘는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처벌 받았어요. 근데 이 범죄가 폐지된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도 안 받아요 요즘에. 간통죄는 그 다음에 없어졌고, 간통죄보다 더 앞서 없어진 것이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옛날에는 얘네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혼인빙자 간음죄를 두고 있었어요. 요즘에 그 범죄가 폐지됐다고. 그 대신 이제 이런 애들이 꼭 뭘 해요? 이런 짓을 하면 또 사기도 같이 치죠. 돈도 뺏어가고. 그게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졌어. 그건 형사 문제고 민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표시 볼때 진위한 의사표시 의 다 가르쳐 줬고, 밑에 요건에서 요건 보세요. 비진위 표시 성립된 일단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내가 국어 시간 아니라고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말하는 거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에 가르쳐 1번 봐보세요. 명백한 사교적인 농담이라든가 교수가 강의를 해서 뭐 견법 음습 제시한다 이런 건 의사표시가 아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해 줬죠. 연극표가 대사한다. 46페이지 넘어갔다고 지금. 요건 호구했잖아. 방금 내가 요건 그랬잖아. 넘기라고 하셔가지고 뒷페이지를 넘기셔야죠. 그 요건에 보면은 가로 7번 의사표시 존재 있잖아요. 요 비진표 성립되면 일단 의사표시가 먼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의사표시 일치하냐 불일치냐 이걸 따지니까. 근데 말하는 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죠. 국어 시간 아니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니 그것만 조심하라 그 말이야. 명백한 사교적인 농담이라든가 뭐 연극배우가 대사한다든가 교수가 뭐 강의한다든가 이런 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럼 이런 거는 비진위 표시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라고. 그것만 쫓으면 되고, 그 다음 의사와 표시는 이렇게 일치 안 해야 되겠죠. 비진위 표시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 일치하지 않고, 요게 항상 전제가 돼야 되니까 의사와 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비진위 표시 나오니까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고 실제와 달리 한다는 거 얘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진연 의사 발견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고, 거기에 오타만 하나 고쳐놓자고 말이야. 거기 의사표시 존재해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알아서 고치세요. 그 말이 안 되게 써놨잖아. 그 어음수표를 교부한 같은 건 의사표시가 아니다 해놨잖아요. 하나 착지하라고 말이야. 그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책 읽으면서.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판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 2개 판례는 아주 중요한데 1번 2번 다 이거는 진위의 개념과 관련해서 다시 46페이지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진위한 의사표시다 진위란 뭘 말하는가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 진위의 개념하고 연결된 판례가 우측에 1번 판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이렇게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 외우면 안 되고 구절구절을 물어보니까 외워봐야 말짱 도르는 거. 사례로도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 지금 진위한 의사표시 때 진위란 뭘 말하는가, 이게 시험에서 10번 넘게 출제할 만큼 핵심 판례인데, 요즘은 이거요. 진위한 의사표시 때 진위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발언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한다. 이게 핵심 요지인데, 따라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 그 1번 판례로 연결이 돼서 요 구절구절 다 나와요. 못 외워요. 지금 이런 경우도 비진위 표시 해당되는가, 이걸 지금 분석하려는 판례인데, 이 갑이 아파트 소유자 을란 놈이 갑을 공갈 협박 강박을 해서 얘가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요 증여 의사표시가 진위한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는가, 요걸 분석하라는 판례인데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말이야. 요거는 이제 진위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위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진위를 표의자가 진정으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거꾸로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말을 대입시켜 보자는 거. 먼저 이 사안의 경우에 을이 갑을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근데 그 판례에 나왔다시피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 협박에서 정했으니까. 그러면 진이란 소유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거꾸로 가정을 하면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으로는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겠죠. 근데 표시는 뭐였어요? 증여하겠다 했으니까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의하는 의사 표시가 될 거라고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그런데 진이란 소유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소유자 생각을 말한다. 그럼 이 말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라. 얘는 비록 재산을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했냐 안 했냐 요거 따져보라 말로. 본심은 공갈 협박 당했으니까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증여했다는 생각은 했을 거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대로 증여하겠다 표시했고, 그러니 이 경우는 진의와 표시가 뭐 해버렸냐? 일치가 돼버려. 진의를 특정한 의사표시 표시와 생각으로 가정을 하면 생각대로 증여 의사표시니까 그럼 의사 표시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럼 비진의 표시 아니잖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었을 때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니까.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거기 왼쪽에 동그라미가 구절부터 우측 1번까지 연결이 된 판례니까 관련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문제 못 푼다고. 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가 47페이지 1번 판례니까 이것도 한 번만 목숨 걸고 이해했다고 해버리면 두고두고 이게 10번 넘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암기식으로 하면 나올 때마다 불안해서 머리 돌아버려. 집에 가서 인내심을 갖고 한 번만 분석해보라 말이야. 그러면 두루두루 편해질 거니까. 그 다음 2번 판례는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비진의 표시에 관해서 워낙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서 곧잘 언급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A가 지금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고 말이요. 얘가 실제자 대출 받고자 하는 애를 실질적인 주체모자 그렇게. 그런데 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컨대 대출 한도가 이미 초과됐다든가 법률상 사실상 장애 사유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친구 갑의 명의를 빌려서 갑이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고 말이야. 명의를 빌려서 갑이 을 금융기관하고 대출을 받는 대출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이때 명의 대여자 친구 명의 빌려준 애를 형식상의 주체모자 그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당연히 여기 명의 대여자한테 돈 갚아라 청구를 했는데 이때 명의 대여자가 나는 실제와 달리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실제와 달리 대출계약 체결 대출이 쳤다 그 말은 채무를 부담하겠다 표시했다는 거죠. 의사 표시가 일치 않으니까 비진의 표시다. 돈 못 갚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인데 이때 우리 판례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명의 대여자에게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냐 없냐 요걸 지금 따진다는 거예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데 대출계약 체결을 했으면 진이 부담했던 의사가 없다. 표시 부담했다. 의사표 일치 안 하니까 진연 의사표가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명의 대여자의 경우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봐요. 있으니까 명의 빌렸다는 거야.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도 대출계약 체결 부담하겠다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일치.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니까 이 형식상 주체자 명의 대여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변제 책임이 있다. 이런 스토리야. 그래서 이거를 워낙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껴쳐 놓으라는 거.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 빌려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 대여자 형식상의 주체자는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으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2번 판례가. 따라서 결론은 뭐라는 거? 항상 결론 생각해보라 했죠. 비진의 표시가 아니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명의 대여자.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어쩌자 실생활에서 아무리 친구가 네 명의로 대출 좀 받자 하더라도 명의 빌려주라 말아라. 빌려주면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소송 붙으면 얘한테 책임지라고 판결 떨어지 원칙이.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거니까 이해 잘 해놓으시라고. 실무에서 써먹자고 배우는 거니까 비진입형 원칙 외에 무효가 악만 쓰지 말고 명의대 채무부담관에서 명의대여자의 대출계약 이거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다. 실무에서 분쟁이 엄청 생겨. 명의대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에 대한 외의적인 판례가 또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외의적인 판례 또 이해해야 되니까 원칙을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 거기 이제 나머지 있고 효과에서 원칙 위의 아까 다 그렇게 들었죠.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표시지는 효과에서 가로 2번에 왜 107조랑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 진냐 말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는 의사주의각에서 외의적으로 무효다. 아까 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뒤에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입 표시자 외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이따 이제 허위 표시에서 집중 배우고 있지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하여 뭐한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도 내가 집중 가르쳐 줬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민법 공부 뭐 한다고? 이거는 주로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시험에 주로 나와요. 내용은 똑같고 따라서 허위 표시에서 집중 공부하라고 중요하다만 인식해 두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거기 공법상 행위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민법 공부를 하죠. 그러면 먼저 그 제일 밑에 판례를 잠깐 봐보세요. 제일 밑에 판례. 거기 보면 사직원은 제출한 그 판례 사건 두 개가 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실무에서 비진입 표시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출할 때 명의 빌려준 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사직원 제출한 사건이 그렇게 소송이 많이 붙는데 이런 이야기들하고 이 갑이 근로자, 의리 회사 근데 이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실제로는 진위는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제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 사직 의사표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진연 의사표시겠죠. 그럼 이게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실제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효가 되면 사직원 제출도 사직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1번, 2번 판례라고. 근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룰이 있다고 말이요. 요거는 이제 상대방 회사의 지시 내지는 강요가 있었느냐 요걸 살펴보라고 말이요. 회사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해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회사 지시 내지 강요 사직원을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직원 생겼는데 사직원 제출 요게 이제 진연 의사표시예요. 근데 왜 사직원 제출하냐? 회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그럼 이게 진냐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 회사가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죠. 이런 경우는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니까 사직의사표는 무효가 돼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사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반대 경우는 원칙 그대로 유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판례는 판례도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부 뭐 한다고 그러면 룰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는 회사 지시는 강요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몇 조가 적용된다? 107조 1항 단서가. 이게 거기 2번 판례예요. 2번 판례라고. 회사 경영방침 따라 사직원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사용자 회사 지시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직원 제출한 것이 진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가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없을 거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107조랑 단서가. 그 사직 의사 표시는 뭐이다? 무효. 퇴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1번 판례는 사용자 회사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던 사건이고 1번 판례는 그 사립대학 적용 다 시험에 나온 기초 판례들인데 없으니까 원칙 그대로 뭐로 봐야 되고 유효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직해야 되고. 감 잡았나요? 그러니까 1, 2번은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사용자 회사의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있었으면 107조랑 단서가 적용돼서 무효가 되고 2번 판례처럼. 그 반대 경우는 원칙 그대로 유효가 되고. 이해했나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로친 2번을 보세요. 똑같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는 또 달라진다 그 말이야. 일반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한 경우는 요거는
사법상 의사표시가 민법이 적용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판례도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국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민법 107조가 적용되냐? 그 이야기예요. 이 경우는 우리는 민법 공부하죠. 민법 공부. 공법상 의사표시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겠죠. 민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가로친 2번 판례가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왔고 공무원이 실제로는 사직 없이 생각이 없는데 실죄자를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거는 공법상 의사표시야. 공법상의 계약이잖아요. 국가하고 공무원 사이 계약이니까. 이런 경우는 민법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사직해야 돼요. 가로친 2번 공법상에 쓰여있는 판례.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라고. 요즘에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언론에 자주 오르는데 1980년도에 5.18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들어섰죠. 그럼 군사정권 들을 때마다 한 일이 뭐예요? 고위 공직자들 일괄해서 사직원 받잖아. 기억 안 나요? 일괄 사직원 받잖아요. 강의에서. 그런 다음에 뭐 하잖아요. 협조한 사람은 관리해주고 협조 안 하면 사직원 선별 수리하고. 요 사건 때문에 벌어진 소송이라고. 그럼 이 고위공직자 갑은 실제와 달리 사직원 제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보위라고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강요를 한 거 일괄 사직원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 쪽 지시해서 사직원 제출했으니까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니까 사직원에서 무효다. 나를 다시 복지시켜달라 소송이 붙은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패소를 당했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억울하시겠지만 사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국가 공무원이니까 공법상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패소당한 사건. 아픈 사건이야.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생겼고 1980년대 험한 세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벌어진 사건 소송 붙은 거예요. 그 다음 거기 가족법상 행위는 아까 가르쳐 들었죠. 의사주가 적용되니까 혼인 입양 이런 거는 다 무효가 된다고. 그 가로친 가족법상 행위 진위가 있을 때 중시가 되니까 두 번 다시 이제 안 가르쳐 들어요. 그 시각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시라 뭐 이런 거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판례들 검토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판례가 집중 나와. 진위 개념에 관한 판례들 10분 넘게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명의 채무부담을 은행에 대출할 때 명의 대해준 경우와 관한 사건들이.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원 제출한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분쟁이 발생이니까 이에 관한 판례들이 집중 출제가 돼요. 사건 내용에서는. 판례들이 지금부터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따박따박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요지를 깨우치셔야 돼. 요지를. 고생 많이 했나. 여기까지.